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4월 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식목일이네요. 네. 저는 식목일 하면 예전에 백일장 참가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역시 모범생이시어서. 모범생만 참가하는 게 아니라 전교생이 다 참가했었던 거라니까. 저는 빨간 날이었던 게 생각나는데. 그래요? 아무튼 백일장 하면 보통 수필이나 시 같은 거 공모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상도 받고 하는데 시 공모전 가지고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 난 게 있대요. 뭐냐면요, 자유경제원이라고 아시죠? 보수단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난달에 이승만 씨 공모전 이런 걸 했었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승만 씨인가 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여기서 이 공모전을 해서 네티즌들로부터 시를 받았겠죠. 그래서 입상작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입상한 작품 중에 두 편이 난리가 난 거야. 갑자기 입상을 취소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일단 입상한 작품 중에 문제가 됐던 게 우남창가라는 이런 제목이 달린 시예요. 우남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호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는 그런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시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우리의 국부요, 또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셨으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진짜 재미난 건 뭐냐면 시의 첫 글자, 그러니까 각 문장마다 첫 글자 있죠. 이거를 세로로 읽으면 완전히 딴 내용이 돼. 무슨 내용이 되냐면요, 한반도 분열, 친일 인사 고용, 민족 반역자, 한강 다리 폭파, 국민 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 이렇게 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때 부정적으로 받는 부분에 대한 게 다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이거를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시를 썼을까? 요즘 글 쓰시는 분들 센스가 얼마나 뛰어난데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도 논란이 되고 있대요. 제목은요, To the Promised Land란 이런 제목이 달려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약속의 땅으로,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하게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는 시가 아닐까 생각했더니 이게 영문으로 된 시인데, 이것도 각 행의 앞글자만 따서 읽으면요, 뭐가 되냐면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이거 가지고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영화 친구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이승만 대통령 결국 하와이 가셨잖아. 네. 자유경제원도 이게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걸 뒤늦게 알았나 봐요. 갑자기 입상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런 내용까지 얘기를 했어요. 대회 취지에 반한 글을 악의적으로 옹호한 일부 수상작에 대해 입상을 취소하고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대.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법정으로 강력 대처할 만한 문제인가요? 아니, 이분들이 화가 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물리적으로 뭔가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거기다가 저는 이것부터 밝혀야 될 것 같아. 왜 자유경제원이 이승만 씨 공모전을 열었는지 너무나 뜬금없잖아.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보수단체를 대표하는 기관이잖아. 우리나라에서 보수의 보스 이승만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그렇지만 뭔가 의미가 있어야지. 이승만을 걸고 넘어져도 걸고 넘어지지, 갑자기 이승만을 걸고 나온 이유가 전혀 납득이 되지가 않잖아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불러야 돼. 너 회사 그만두고 창업한다며? 준비 안 해?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일본 가잖아? 창업 아이템 찾아보려고. 설아, 뻔한 일본 가봤자 아이템이 나오겠니? 뭘 모르시네. 한국이 일본 따라간다는 말 몰라? 지금 일본을 보면은 한국의 내일을 알 수가 있어. 불황이라서 25년간 지갑을 닫았잖아,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도 통한 비즈니스가 있다고. 그 비즈니스가 한국에서도 충분히 먹힐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일본에서 대박난 아이템이 한국에서도 대박을 칠 수 있다. 오,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겨우 주말 여행만으로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나만의 가이드가 필요한 거지. 짠!
도쿄 비즈니스 산책? 요즘 베스트셀러로 뜨고 있는 책 아니야? 맞아. 저자가 도쿄에서 수년간 특파원을 하신 분이야. 일본에서 뜨고 있는 비즈니스를 정리한 책인데 우리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세세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지. 아 그러네. 이번 여행 그러면 나도 데려가줘. 나도 창업 좀 하게. 그럼 우리 도쿄 비즈니스 산책 떠나볼까? 나는 도쿄에서 서울의 미래를 보았다. 도쿄 비즈니스 산책. 도서 출판 한빛비즈.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우리나라가 적자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진짜 이게 너무나 심각해져서 나라 살림이 거덜나고 있다. 이게 통계로 증명이 돼버렸어. 이것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빚 공화국인데 이제는 거덜 공화국이네. 그러니까요. 정부가 오늘 그러니까 5일이죠. 2015년 회계년도 국가 결산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를 봤더니만 지난해 관리재정 수지가요. 무려 38조 원 적자를 기록했대요. 이 적자 규모는요. 1년 사이에 8조 5천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래요. 그리고 적자 규모가 이렇게 큰 것도요.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 이건데 마이너스 2.4%에 달하거든요. 보통 경제학에서는요. 균형재정 수준을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보고 있어요. 네. 마이너스 2.4니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균형에 비해서는 훨씬 벗어난 수치 아니에요. 아니 근데 세금을 우리가 더 많이 내고 있잖아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담배값도 올리고 뭐 안 올린 게 없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마이너스가 커지는 거죠? 맞아요. 박 PD가 지적한 대로 지난해 세수는 오히려 많이 걷어가지고 늘어났어요. 예상보다 2조 2천억 원이나 늘어났거든요. 근데 살림살이는 더 나빠졌어. 왜냐? 지난해 메르스 핑계로 추경 경정 예산을 엄청나게 슈퍼적으로 편성해버렸잖아. 규모가 얼마였냐면요. 11조 6천억 원. 그러니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걸 미리 예상하고 있었나 봐요. 공무원 연금 개혁하겠다 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충당부채 증가율을 크게 줄여놨어요. 어느 정도 나라 살림을 좀 되살려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하면 뭐해. 추가 경정 예산으로 쓸데없는데 다 돈을 써버리니 이게 점점 거덜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럼 이 12조에 달하는 돈이 메르스와 관련된 곳에 투입은 된 건가요? 그걸 모른다니까 그거를. 그리고 12조 정도를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최소한 살아나지 못하더라도 그 당시 수준 유지가 돼야 되잖아. 네. 근데 그 당시 수준보다 지금이 어떤가요? 더 나빠졌잖아. 돈은 12조나 퍼다 넣었는데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진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곳에 썼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거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출 구조 조정 이것과 함께 사회보험을 개혁하겠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 남 탓이야. 사회보험 이거 국민들이 많이 쓴다 얘기인 거고, 지방재정, 교육재정 이거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쓴다는 얘기인 거고, 정부 스스로나 관리를 좀 더 잘해야지. 추가 경정 예산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돈 펑펑 써놓고선 나중에 와서 남 탓하는,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26조 원을 썼대요. 26조나? 이게 사상 최대래요. 5일 한국은행이 이 같은 통계를 공개를 했는데 2014년 대비해서 13.7%가 늘어난 거래요.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우리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외국으로 여행을 많이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반면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쓴 돈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쓴 돈은요 14조 3,600억 원인데 2014년 대비해서 7.4%가 감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메르스 때문에 아무래도 관광객이 줄은 탓도 있겠죠. 그런데 외국에서 쓰지 말고 국내에서 써라,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 국내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외국으로 나가는지 이걸 먼저 따져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언론 보도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외국에서 쓴 돈이 사상 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너무 많이 돈을 쓴다는 얘기인데, 아니 우리나라도 외국에 가서 돈을 좀 써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와서 돈 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돈 쓰지도 않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쓰기만 바란다? 이건 놀부심파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구직자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서울에 사는 분들은 서울시 공무원 이거 되기 위해서 난리가 나잖아. 올해 서울시가 공무원 임용시험 관련된 접수를 해봤더니만 구직자 몇 명이 몰렸는지 아세요? 무려 15만 명이 몰렸다. 와, 15만 명이요. 이거 시험 어떻게 보나 난 모르겠어요. 이 수치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래요. 서울시 인재개발원이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2016년도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대로 14만 7,911명이 접수를 했대. 이 수치는요. 지난해에 비해서 13.7%가 증가한 수치래요. 특히 역대 최다 인원 2006년도 인원을 거의 육박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서울시의 7급, 9급 공채 선발 인원이 올해 줄어든대. 준다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26.1%가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뽑는 인원은 줄어드는데 공무원 되겠다는 인원은 더 늘어났잖아. 예. 경쟁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폭 상승한 거예요. 예. 지난해 공채 선발 경쟁률은요. 56.9대 1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87.6대 1. 장난 아니죠. 서울시 공무원이 되려면은 88명을 물리쳐야 돼. 아니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 대기업도 그렇고 요즘은 기본이 100대 1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기사에 대해서 한 네티즌은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조선이 왜 망했는 줄 알아? 과거 때문에 망했어. 과거.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폰 7 아니고요. 6가 20만 원대에 나왔다고 합니다. 2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다시 아이폰 대란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KT가 오늘 아이폰 6 지원금을요. 73%나 올렸대요. 이야. 그래서 단말기 할부 원금이 20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폰 6의 64기가, 128기가의 지원금이요. 각각 52만 원. 기존에는 30만 원이었대요. 52만 원이니까 엄청나죠? 그러네요. 이 제품이 나온 지 지금 15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원금 상한선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 거죠. 이에 따라서 64GB를 구매하면요. 출고가가 83만 원짜리를 5만 원대 요금제에 가입을 해도 공시지원금이 52만 원이니까 여기에 추가 지원금 약 8만 원을 더해 보니 23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128기가 모델은요. 같은 요금제를 기준으로 36만 원. 매력이 있죠? 다만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16기가 모델은요. 지원금이 27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할부 원금이 오히려 64기가 128기가보다 더 비싸.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군요. 예, 42만 원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네요. 아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최근에 나온 아이폰 6S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6 모델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6S 모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S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6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상한선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개인정보 보안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이폰으로 갈아타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인 것 같아요. 네. 전 세계가 유령 공포에 시달리고 있대요. 뭐냐면 유령이요? 페이퍼 컴퍼니 때문에. 예. 유령 회사. 아. 이것 때문에 지금 뒤집어졌어요. 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탈세를 했다. 이 의혹에 전 세계 지도자급 인사뿐만 아니라 축구 선수, 연예인 다 걸려들었다는 거야. 이렇게 대단한 특종을 낸 데는요.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여기서 보도를 했어요.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의 이름이 게재된 명단을 그대로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연루됐던 세계 지도자급 인사들과 유명 인사들이 나는 관련 없어. 왜 날 가지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예전에 누가 했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AP통신에 따르면요.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오늘 지역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대통령도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는 브라질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지 실제로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뭐 이렇게 회피를 했다고 해요. 또 축구 선수 중에 리오넬 메시라는 아주 유명 스타가 있죠. 네. 이 스타도 아버지와 함께 파나마의 유령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메시 가족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음모다. 이 정보를 공개한 언론을 고소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대요. 네. 대통령 중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포로셴코라고 계시죠? 이분은 페이스북에 직접 자기가 결백을 주장을 했어요. 난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이 나라의 의원들은 포로셴코 대통령 탄핵해버리겠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랑 전쟁 중이잖아. 네. 이 전쟁 중인 상황에 대통령이 유령 회사를 설립해서 탈세를 했다? 이거는 가만 놔둘 수 없는 거죠. 또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이번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음모다. 이건 선전전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나라 인사는 없나요? 우리나라 인사도 무려 195명이 포함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195명의 명단은 다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 드렸던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에 우리나라 언론도 하나가 들어가 있죠. 뉴스타파라고. 네. 여기서 차근차근 공개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일단 한 명의 인물만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 인물은 누구냐면 노태우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현 씨. 노재현 씨는요. 2012년에 조세도 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라고 있죠. 여기에 회사를 3개나 설립을 했대요. 그리고 스스로 주주 겸 이사로 취임했대요. 노재현 씨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개인적인 사업 목적으로 1달러짜리 회사 몇 개를 설립했지만 이혼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회사를 이용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아니 1달러짜리를 왜 만들고 이걸 또 만들었으면 사용해야지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 해명이 너무 궁색하잖아. 근데 따져보니까 노재현 씨가요. 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을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노태우 대통령이 추징당하고 있었잖아. 이게 아직까지 추징을 다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뭘로 빼돌렸겠어요? 이 노재현 씨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유력하다는 거죠. 그럼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이 추징금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게 확인이 되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파장을 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명단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인물이 195명. 지금 한 명만 공개가 됐잖아. 네. 나머지 194명을 뉴스타파가 차근차근 공개를 할 것 같은데 어떤 인물이 들어가 있을까? 참 궁금해요. 195명 노재현 씨까지 포함해서 밤에 잠을 잘 못 잘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IT 게임 세상 살펴볼 건데 구글과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네요. 알파고의 구글. 그렇습니다. 오늘은 알파고 얘기는 아니고요. 알파고 덕에 이제 70대 어르신들도 구글이라는 말을 알게 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이제 네이버보다는 구글로 검색해 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 구글이 차세대 먹거리가 많이 있죠? 근데 요즘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드로이드 중에서요. 오토입니다. 오토? 안드로이드 오토는 차에 들어가는 OS예요. 이 오토가 자동차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죠. 5일 전 세계 30개국으로 이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가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정확히 뭐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차 자체가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거야.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죠? 이 다양한 일들을 차 안에서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는 전화하는 거잖아요. 전화 일단. 그렇죠. 가장 큰 목적이 전화를 저희가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부인, 큰아들, 우리 딸 이렇게 하면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야. 박 PD는 재수 씨한테 부인 그렇게 부르나 보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개 머시기로 시작하는 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원수한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리고 문자도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일종의 시리 역할을 이 OS가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하.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고요.
동영상이나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내비게이션 이런 거를 차 안에서 다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게 되시죠? 그러네요. 예. 근데 문제는 30개국에서 이걸 이제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이 없어. 아니, 우리나라는 30개국 안에도 못 들어가요? 네. 하도 아이폰이 우리나라를 우선 출시국에서 제외를 시키니까 구글도 애플 따라서 제외를 시켰나 보다. 그런 줄 알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한국 정부가 거부를 한 거야. 이걸 왜 거부해? 참 궁금하시죠? 일단 한국 정부의 규제, 이 규제 탓에 구글이 이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30개국에서 한다고 하면 30개국에서는 규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거는 규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30개국은 대부분 선진국일 텐데 그렇죠. 그런 나라에서도 규제하지 않는 걸 왜 우리는 규제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국내 지도 측량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게 금지돼 있다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요즘 구글 어스만 들어가도 다 볼 수 있는데. 예, 내비를 쓰려면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 안드로이드 오토의 핵심이 내비인데 내비를 쓰려면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구글 지도를 어쨌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를 찍은 한반도 지도가 나가야 구글에서 이걸 만들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지도 데이터가 반출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요즘 시대에 이걸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참 신기하죠. 공식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군사 보안시설 위치가 노출된다. 우리는 분단국인데 지도가 함부로 노출이 되면 전쟁 났을 때 어쩌라고 니네가 책임질 거야? 이 논리입니다. 아니, 그 논리라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지도를 볼 수가 없어야지 이 얘기가 성립을 하지. 구글에서만 지도를 안 본다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한국에서는 같은 이유로 10억 명이 쓰는 구글 지도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근데 구글도 되게 끈질긴 회사네. 얘네가 매번 거절을 당하면서도 최근까지도 야, 이번에는 제발 우리 구글 지도 좀 쓰자. 가입하자. 이렇게 또 요청을 했나 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정부가 더 끈질겨. 확인해 보겠다. 검토하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안 한다는 얘기잖아. 이러다가는 감정 싸움까지 벌어질 것 같은데요? 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자, 그런데 요즘은 각 나라에서 너도 나도 인공위성을 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구 위를 돌면서 수시로 사진을 찍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도 반출, 이 말이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남북 대치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만큼 긴장 모드를 항상 유지하는 나라가 또 있잖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있죠. 여기가 오히려 우리보다 더 급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심심하면 전쟁에 준하는 유사 사태가 벌어지잖아. 여기는 테러가 일어나잖아. 예.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구글 지도를 쓰고 있다는 거야. 게다가 요즘은 인공위성까지도 필요가 없잖아요. 드론만 날려도 위에서 항공사진 다 찍는데 이게 지도를 반출하지 않는다고? 지도 얻을 데가 없나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우리 조상 중에 김정호라는 분이 있잖아. 대동여지도 만드신 분. 그렇죠. 이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종호라는 분이 고종의 아버지죠. 흥선대원군. 이 아저씨한테 엄청 탄압을 받았어요. 왜냐면 대원군 하면 세국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너 이 자식 우리나라를 외놈, 양놈한테 넘기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지도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온갖 탄압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 김정호 따님도 옥에 가둬놓고 고문을 하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이때만 해도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때는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게 그 나라의 전문가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넘어가면 당연히 보안에 심각한 우려가 있겠죠. 근데 지금이 고종 흥선대원군 시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의 한국 정부의 관료들과 흥선대원군의 수준이 비슷한 거 아니냐. 19세기 수준이다.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요. 구글 지도가
구글 지도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 관광과 관련된 앱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관광을 먹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관광을 할 때 우리 스타트업이 개발한 앱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그 앱에 구글 지도와 구글 내비가 깔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이버나 다음 지도나 내비가 들어가면은 이거 그 사람들이 쓸 수 있겠어요? 못 쓴다고요. 그리고 수출을 할 때도 안드로이드 기반의 지도나 내비가 있어야 우리가 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이버 다음 앱을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 수지 적자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점점 커지고 있죠. 외국인들이 안 오지. 불편하니까. 그리고요, 안드로이드 비중이 글로벌로 쳤을 때 약 70% 되거든요. 그러면 안드로이드에 맞는 환경, 여기를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팔아먹으려면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구글 지도, 구글 내비와 관련된 파생 상품을 원천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게끔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구글이 우리나라 지도 시장까지 먹어버리면 좀 큰일 나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갸륵한 마음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 정부가 국내 업체를 무조건적으로 두둔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닐까? 지도 서비스가 지금은 사실상 무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비즈니스 모델만 장착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부가가치가 엄청 높잖아요. 아직까지는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요, 지도에 만약에 식당, 편의점, 주유소, 호텔 이런 게 표기가 되면서 이 업체에 과금을 하는 거죠. 너네들 우리 지도에 넣어줄 테니, 내비에 넣어줄 테니 너네 브랜드 정확한 위치, 주소, 심지어는 메뉴, 호텔 같은 경우는 빈 방이 있냐 없냐, 할인이 된다, 이런 정보까지 띄워줄 건데 돈 낼래? 이게 서로 합의가 된다면은 엄청난 플랫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운전을 하다가 기름이 거의 떨어질랑 말랑해요. 그럼 내비에서 추천을 해주는 거야. 이 인근에 SK, GS 칼텍스 주유소가 있는데 돈을 낸 업체 주유소만 띄워주는 거지. 네이비에서 딱 봤었을 때 돈을 낸 업체 마크만 딱 보이게. 그렇죠. GS 칼텍스가 인근 5km 앞에 있습니다. 사실은 돈을 안 낸 SK 주유소는 1km 앞에 있는데, 그럼 얘는 안 넣어주고 5km 뒤에 있는 거를 넣어주는 거야.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업체 입장에서는 구글 지도가 들어오면 당연히 타격을 입지 않겠어요? 사실 구글이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부진하잖아요. 전 세계를 다 평정했잖아, 구글이. 그러니까요. 근데 유독 한국, 일본, 중국 얘네 나라에서만 부진하거든요, 구글이.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이러한 지도나 내비, 구글 나우 이런 서비스가 외국처럼 매끄럽게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리고 내비 업체도 밥그릇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네이비 업체는 어떻게 끼어 있는 거예요? 현대차 계열의 현대 MN소프트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지니, 매피 이 두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SK텔레콤 계열의 티맵. 그러네. 지니나 매피는 기존에도 내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티맵 같은 경우는 그동안 SK텔레콤 고객들이 주로 공짜로 많이 썼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이게 차량 안에 사전에 매립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B2B 제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니나 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를 사면요, 지니, 내비가 박혀 있어. 근데 이게 공짜냐? 공짜 아니죠. 당연히 B2B로 돈을 받았겠지. 거의 10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비 업체들도 구글 내비나 구글 지도가 들어오면은 이 수익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2011년에 최재성 당시 민주당 의원이 폭로를 했어. 현대차 그룹
계열사 사장단들이 거액의 정치 자금을 뿌리고 있다. 그래서 설마 했죠. 소비자들은 아이 지금 2000년대에 아직도 기업이 정치 자금을 영화에서처럼 트렁크에 사과 박스에다 넣고 뭐 이러나 설마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차 그룹에서 해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장단의 임원들이 개인 차원에서 후원을 한 것이다. 회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직도 이러한 대기업과 정치권은 공식적으로는 후원이라는 미명하에 뭔가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누가 사과 박스로 갖다 주나? 비타500. 비타500. 그렇죠.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 한번 얘기 드렸었잖아요.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이런 말이 있죠.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말 한마디로 청량빚을 갚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전 말 한마디로 빚 갚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요? 아무튼 좀 실감이 안 가잖아요. 뭐 진짜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뀔까?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놀라운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유럽의 한 도시에서 찍은 동영상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나오진 않지만 그 동영상에는 어느 시각장애인 노인이 등장을 하세요. 근데 이 노인은 뭘 하고 계셨냐면요. 국어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종이 팻말에 이렇게 딱 써붙이고 앉아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 사람들이 지나갈 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죠. 진짜 시각장애인을 돕겠다는 시민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모습을 멀리서 한 여성이 지켜보고 있어. 그러다가 이 여성이 그 시각장애인 노인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문구를 하나 고쳐드려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시각장애인 노인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는데 잠시 후에 이 문구가 바뀌니까 상황이 완전히 급변을 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들 이 노인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수북히 쌓였어. 너무 놀라서 이 노인이 이 여성한테 물어봐요. 아니 도대체 내 종이판에 뭐라고 썼어요?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뜻은 같지만 다른 말로 썼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도대체 이 여성이 쓴 문구가 무엇인지 좀 감이 잡히세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썼냐면요.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리고 난 그걸 볼 수 없네요. 감정에 진짜 호소하는 글이잖아. 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다들 이 시각장애인 노인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돕기 시작했다는 거야. 진짜 말 한마디를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더라고요. 나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거는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건데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지만 난 그걸 볼 수 없네요. 이거는 공감을 하게 하는 감정적인 멘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좀 더 세련되고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말들을 선택하신다면 훨씬 그 대화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 좀 더 애청자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날이네요. 경제브리핑 딱 듣기 좋은 날이네요. 아름다운 날이면 꼭 구경을 해야지. 우리 거 들으면 안 되죠. 아니 벚꽃놀이 하면서 경제브리핑 들으면 되는 거죠.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 국내